6효, 점입니다. 자, 점이란 게 뭔가요? 점이라는 것은 일정 시점에 발생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신에게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점입니다. 이 점은 복이라는 그런 한자와 구라는 한자가 이게 복합된 것이 점입니다. 이 복이 뭐냐고 하면은 옛날에 우리가 하늘의 계시를 이렇게 받을 때 그 행위가 어떠했냐면은 거북의 껍질이나 동물의 뼈를 태워가지고 생기는 균열을 보고 하늘이 나한테 어떠한 계시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점점 흐르니까 이러한 동물 껍질을 구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물의 줄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점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이나 선은 이렇게 하늘의 계시를 받기 위한 하나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계시가 내려오면은 그 계시를 갖다가 내가 입으로 상대편한테 전해준다. 그것이 곧 점입니다. 그래서 육효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복서정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명리에서는 뭐 자평진전, 적천수, 뭐 궁통보감 같은 게 있지만 육회에서의 고전적인 교과서는 복서정종이다. 자, 우리가 이제 하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점을 칠 때 인간과 신이 교류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그런 언어가 필요할 때 인간적인 언어, 신의 언어를 가지고는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간과 신이 공통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뭔가? 그 언어가 곧 음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양을 가지고 우리는 신의 계시를 받아들였습니다. 육효가 점이란 관점에서는 이 육효의 구성은 음과 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왜 6이냐? 많으면 많으면 좋지 않은가? 뭐 7이 좀 더 낫지 않을까? 8이 낫지 않을까? 9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데 왜 6이냐? 오늘 아침에 총장이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우주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존재하는 인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세 개를 가지고는 어떠한 변화를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세 개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6개의 효가 된 겁니다. 이런 세 개가 모여진 것을 우리가 소성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하나를 효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효와 쾌는 차이가 뭔가? 이 효는 음양을 나타내는 하나의 부호입니다. 부호. 쾌는 한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형상이다. 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효가 세 개가 모이면은 하나의 형상이 생긴다. 하나의. 그러니까 하나의 형태가 생긴다. 사물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 사물이 세 개가 똑같이, 그러면 사물이 형태만 존재한다고 해서 일이 되느냐? 아니다. 사물이 있지만 사물이 움직여야 된다. 서로가 부딪혀서 영향을 줘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곧 이 괴가 두 개가 모여있는 대성계를 의미합니다. 대성계. 그래서 이 하나의 소성계는 사물을 의미하고 대성계는 곧 사건을 의미합니다. 사건을. 자, 우리가 이 효가 하나의 부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억이 부호고 아가 부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효가 세 개가 모이면 하나의 사물이 되듯이 요 두 개가 모이면 가라는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위에가 또 다. 그럼 이 위에 글자도 보면 하나, 둘, 셋, 효는 각각으로 존재하는 건데 그 효가 D가 그럼 요도 다라는 어떤 글자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 아래 효와 위에 효가 합쳐서 하나의 사건이 생기듯이 요 가라는 글자와 다라는 글자가 만들어지면 간다라는 하나의 행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육효냐? 육효는 하나의 세효가 있는 것은 천인지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은 하나의 정지된 어떤 사물을 나타낸다. 이러한 정지된 사물이 움직여서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되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육효가 됐다. 그러면은 이 하나의 세계를 우리가 소성계라고 그랬고 그 합쳐진 것을 대성계라고 그랬다. 그래서 이러한 사물은 하늘과 땅에 다 존재한다. 이런 것이 땅에도 존재하고 이런 것이 하늘에도 존재한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이 가정에도 존재하고 이것이 사회적으로도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런 세계로 만들어진 소성계가 어울려야지 가정사와 사회적인 모든 땅에서 일어나는 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두 우리가 두루 설명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6개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소성계, 개가 기본적으로 8개가 존재합니다. 8개가. 그래서 8괴라고 이야기했는데 전 시간에 8괴에 대해서 들으셨죠. 이 8괴는 보면은 하늘, 연못, 우레, 바람, 불, 물, 산, 땅 이렇게 이제 8개로 구성이 되는데 이러한 8개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와 현상에 대한 하나의 요인이 된다. 그래서 이 8개가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8개로서 모든 것이 구성이 되고 변화의 가장 근원적인 요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8개가 혼자만 존재한다는 게 아닙니다. 밑에도 3개가 8개가 있고 위에도 3개가 8개가 있어야지만 변화가 일어나서 사건이 생긴다. 그러니까 8 곱하기 8 하면은 64. 그래서 기본적으로 총 64개가 있다. 기본 것은 8개가 있는데
이 8개들이 서로 어울려 가지고 아래 위로 어울려 가지고 만드는 것이 64개인데 이 64개로 우주 만상에 존재하는 모든 걸 다 해결한다, 해석한다 할 수 있어. 기본적은 8개고 주역에서는 총 64개가 있다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8괴는 언제 생겼는가? 8괴는 점이라는 건 언제 생겼겠습니까? 점이라는 거는 인류가 태동하면서 점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기본적으로 태초에 인간이 태어났을 때 인간은 나약합니다. 그러면 모든 주위의 자연재해에 의해서 자기가 핍박받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살아나려면 어떤 창조주의한 계시를 받아야 되니까 점이라는 것은 인류와 더불어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점이라는 것이 중구난방이었다. 중구난방이었는데 그것이 어떠한 틀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한 6,000년 전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점이 만드는 것이 8괴입니다. 그런데 이 8괴를 갖다 만든 사람이 복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선천팔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복희. 이 복희가 기원전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 복희가 우리나라의 단군과 같은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선천팔괴라는 걸 만들었으니까 후천도 있지 않겠느냐. 그 후천이 뭐냐면은 주어의 왕입니다. 주어의 문왕이라는 사람이 후천팔괴를 만들었다. 주어의 문왕이 뭔지 뭐 잘 몰라도 됩니다만은 이 사람 때 우리가 흔히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강태공이 있습니다. 주문왕 때 주문왕이 강태공을 갖다가 자기의 책사로 이렇게 임명을 함으로 해서 그 주나라 전에 하나라는 나라가 있고 은나라라는 나라가 있고 주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나라의 문왕의 아들인 무왕이 은나라를 부시고 주를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이 만드는 과정에서 자기 아들한테 강태공을 갖다가 천거한 사람이 주문왕인데 이 사람이 은나라의 왕한테 잡혀 있었습니다. 7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그때 이분이 감옥에 있으면서 후천팔괴라는 걸 만들었다. 그런데 그때도 역은 존재했다. 그런데 이때도 하나라 때 연산역이라는 게 있었고 은나라 때 귀장역이라는 게 있었고 주나라 때도 역이라는 게 있었다. 그런데 하나라, 은나라 때 역은 다 없어졌다. 주나라 때 역만 남았다. 그래서 주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주나라가 망했습니다. 주나라가 망해가지고 나라가 사분오열됐습니다. 그때 그 뒤가 뭐냐 하면은 춘추 전국 시대가 됐습니다. 주나라가 망해가지고 춘추 전국 시대가 됐는데 춘추 전국 시대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역학하는 입장에서 주역을 하는 입장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공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주나라 문왕에 의해서 주역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 털을 잡고 조금 이렇게 이제 그 점술에 막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춘추 전국 시대 때 노나라의 공자가
이 추억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억을 갖다가 이렇게 점술로 보는 데 있어서 이걸 어떻게 보는가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그 보는 데 대해서 이렇게 막 설명을 덧붙였다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추억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해법을 하는가 하는 걸 갖다가 풀이를 한 것이 전인데, 이 전을 맡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공자가 이 전을 갖다가 거의 완성했다.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 그걸 갖다가 십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공자는 이 추억을 갖다가 단순히 점으로만 보는 걸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이 추억에 의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까지도 이렇게 덧붙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익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추억이 공자에서 거의 완성이 되고 거기에 인간의 삶의 도리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이조 때 유교가 아주 융성할 때는 이 추억이 삶의 지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추억이 옛날에 이조시대 때 고관 백작들이 꼭 읽어야 될 책이 뭐가 있었습니까? 사서 삼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안 읽으면은 고관 못 됩니다. 이조시대 때 여기에 통달하지 않으면은 사회에서 상육층 계급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주역을 공부한다 하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은 상류층으로 레벨업 하겠다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주역이 삼경, 삼경이 그렇게 역경입니다. 주역이 역경. 서경, 시경, 이것이 삼경인데 그 중에 이것이 역경이란 것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주역은 점술입니다. 그러니까 추억이 조선시대로 흘러와 가지고 어떻게 분화가 됐냐면 상수학이라는 것하고 의리학이라는 거는 이제 좀 분화가 됐습니다. 이 의리학의 도가 사상이 있어 가지고 군신 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며 부자 간, 부부 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인간의 도리를 갖다가 강조한 것이 의리학입니다. 상수학은 점술입니다. 이조 시대 추억은 우리나라에서는 점술학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꽃 피운 것이 뭐냐면 의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이조 시대 고관 대작이 추억을 본 것은 점 치려고 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인간관계라든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공부하기 위해서 주로 공부한 것이 이렇게 추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유명한 사람들도 이 추억을 공부했습니다. 이황이나 뭐 이순신이나 그런 분들은.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일본으로 그 추억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는 의리학이 발달했다. 추억의 상수학이 일본으로 들어가서는 점술로만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추억이 점술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는 근본 도리를 가르친 것보다는 추억은 점술이다. 라는 것이 인식이 많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많이 꼽혔다. 자, 그러면은 이 추억 역시 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나? 육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육효로. 그러면은, 자,
명리하고 그럼 첫째 주하고 육효는 어떤 차이가 있나? 그럼 이 명리하고 이 주하고 육효의 차이는 뭔가? 혹시 이런 데 대해서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명리라는 것은 하나의 개체를 갖다가 통괄적으로 우리가 이제 분석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성품은 어떤가? 이 사람의 재물운은 어떤가? 이 사람의 관운은 어떤가? 그 다음에 이 사람 부부 자식운은 어떤가? 를 갖다 통괄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이것이 넓게 우리가 포괄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리는 기본적으로 그 일간인 개체를 통괄적으로 생각하고 운의 흐름을 갖다가 60만 70도 장구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리란 것은 인간의 길흉 흥망성쇠를 길게 본다. 길게 본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명리는 술이라기보다는 학이다. 인간을 갖다가 연구하는 하나의 학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명리를 갖다가 명리술하지 않습니다. 명리학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이 주역이나 육효는 뭐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역이나 육효는 일정 시점에 일어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기륭과 일의 성패를 신의 계시를, 신의 조언을 갖다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건 점이다. 명리는 점 아닙니다. 점이다. 이거는 학이 아니다. 기술이다. 그런 관점에서 운명을 갖다 예단하고 예측하는 관점에서는 주역이나 육효는 명리보다는 좀 떨어졌다. 지위가. 자, 그런데 우리가 명리를 갖다가 운을 볼 때 그 단위를 어떻게 줬습니까? 대운, 세운, 월운, 일운 뭐 이렇게 자르긴 하지만 보통 대운하고 세운을 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입니다. 1년입니다. 그럼 1년 동안 재혼이 있다. 그러면 1년 동안 계속 돈이 들어오나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재혼이 없다. 그러면 그 1년 동안 계속 돈이 안 들어오나요? 그렇지도 않다. 비록 재혼이 있다, 없다 하더라도 어느 일정 시점에서는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다. 그걸 보는 것이 곧 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추역은 점을 어떻게 봤느냐? 추역은 6효가 있습니다. 이게 효입니다. 효. 이게 괴입니다. 그럼 이 효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는 주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효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풀이했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효사라고 표현합니다. 효사. 그 다음에 이 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걸 갖다가 또 괴사 이렇게 풀어서 요 하나의 효가 나타내는 의미, 이 괴가 나타나는 의미를 가지고 기륭을 우리가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럼 육효는 이 주역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물론 이 효도 보고 괴도 봅니다. 하지만 여기에 뭐가 덧붙여졌느냐? 명리의 오행의 생극제화가 덧붙여졌다. 오행의 생극제화. 그러니까 육효에서는 단순히 이것만 봅니다. 그런데 주역에서는 여기에 12지지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12지지에 뭐가 붙느냐? 뭐, 재가 붙는다든지, 뭐, 관이 붙는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육친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주역에서는 요것만 봤을 때는 어떤 효가 돈을 나타내고 어떤 효가 직장을 나타내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육효에서는 이렇게 육친을 붙이면은, 요것이 직장을 나타내네, 요것이 돈을 나타내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직장을 나타낸다, 돈을 나타낸다. 그럼 이 돈이 많은가 적은가, 이것이 나한테 들어올 건가 안 들어올 건가를 알아보는 것이 요게 세와 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는 나입니다. 응은 상대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연과 월과 일이 가미가 됩니다. 그러면은, 자, 내가 돈을 구하고 싶소. 내가 돈을 가지고 싶소. 내가 내일 모레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줄 건가를 볼 때는 돈이 내가 원하는 바니까 돈이 주인공입니다. 돈이 주인공이니까 이 돈이 이렇게 궤에 있다 그러면 일단 돈은 있다. 그런데 이 돈이 연월일에 생을 받는다. 그러면 이 재가 강해질까? 돈이 많네? 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재가 나를 생하면은 돈이 나한테 들어오고, 이 재가 응을 생하면은 이 돈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고 딴 사람한테 가네. 라고 우리가 육효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역과 육효에 있어서는 보면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육효는 주역보다 훨씬 많은 변수를 갖다 대입을 한다는 이야기죠. 훨씬 많은 변수를 갖다 대입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점괘의 정확성이 어디가 더 높겠습니까? 육효가 주역보다는 좀 더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육효를 언제 쓰느냐? 조금 전에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일상의 잡다한 사안에 대해서 육효는 모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언제 생기느냐, 뭐 직장이 언제 되느냐, 내가 결혼을 하겠느냐 하는 일상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육효는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다른 첨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명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리로 보기에는 좀 애매하다. 이거 어떻게 찾아야 돼, 이게 명리로. 그럴 때는 육효가 훨씬 유용하다는 것이죠.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내가 누군가 동업을 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상대편하고 동업을 하고 싶은데 내가 돈을 투자했을 때 돈을 날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 상대편이 어떤 인간인지를 내가 알아야지만 내가 마음 놓고 투자를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을 알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가지고 사주팔자 좀 볼 테니까 생년월일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나하고 동업을 할까요?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없이 내가 육효를 치면 상대편이 어떤지,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는지 뭐 호감이 없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 편리성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삶이 뭡니까? 삶은 사람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삶을 갖다가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삶은 달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저희, 저희들 어렸을 때, 이제, 기차 타고 가면은, 이제, 이렇게 기차에서 파시는 분들이 삶은 달걀이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그걸 사모은 적이 많습니다. 뭐, 이건 웃자고 한 이야기고. 서양 사람들은 삶은 뭐냐? BCD. 기본적으로 삶은 태어나서 죽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어나서 죽는 과정에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것이 뭐냐?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 무수하다. 인간의 삶은 뭐냐? 기본적으로 태어나서 죽는데 그 삶의 과정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체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 이런 결정에 의해서 삶의 균형화복과 일의 성패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이런 결정을 할 때마다 정확하게 결정을 하느냐? 제대로 결정을 해야지 내 인생이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럴 때 우리는 누구한테 조언을 구하느냐? 신한테 조언을 구한다. 이러한 신한테 조언을 구하는 하나의 방법이 점이다. 이러한 점으로서 외국은 점성술이 유행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명리나 육효를 우리가 많이 사용한다. 명리는 큰 틀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육효는 일상의 자자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육효를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육효를 사용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스스로 신뢰감을 가질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설령 그것이 틀렸다 하더라도 후회하는 바가 적어진다. 내가 신의 조언을 받고 한 결정인데 틀린 것은 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니까 그건 수긍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에서 육효는 굉장히 유용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오신 분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육효만을 들어오신 분들은 명리에 대해서 꽤 조예가 있으신 분들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은 점이라든지 그런 걸 할 때는 육효는 좀 곁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명리부터 먼저 접하고 명리에서 접해서 뭔가 좀 아쉬운 점이 있으니까 육효를 이제 배우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육효를 아시는 명리의 고수들은 이 육효가 대단히 유용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명리의 미비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역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명리를 여러분들도 이제 배워보셔서 알겠지만 사실은 명리 굉장히 어렵습니다. 육효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명리가 더 어렵다. 명리를 공부하는데 10의 노력을 가미했다. 그러면은 육효에는 6만 가미해도 그 정도의 경지는 올라갈 수가 있다 할 정도의 그런 육효는 뭐 생각보다는 명리보다는 그 깊이가 얕다. 얕으니까 뭐 힘은 좀 덜 든다. 그런데 유용성은 어떠냐? 훨씬 높다. 훨씬 높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육효를 들어오신 그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학당에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책을 만들었습니다. 민족의 쉬운 육효. 민족의 쉬운 육효를 이제 만든 시중에 이제 육효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책들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책의 장점을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좀 쉽게 풀었었다. 그래서 이 책을 만일 가지고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은 아주 체계적으로 쉽게 육효에 대해서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공부하는 방식을 권해 드린다 그러면은 3번 정도는 설렁설렁 읽어라. 4번부터는 정독을 해라. 최소한 7번을 읽어와라. 7번을 읽고 안 되면은 그만둬라. 그래서 이제 사실 3번 읽기도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열정이 없으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것은 이렇게 이제 도달하는 목적지는 같지만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빠르게 좀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이렇게 이제 역학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